두 번째는 공공연하다 참. 그러니까 이건 뭐하고 대비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혁명가면 이번에 참 그 국정원에 또 뭐 원운석인가 그 저기 있잖아요. 국정원 건물 앞에 가면 뭐 돌멩이 이렇게 써놓은 게 있다면서요. 그게 이제 옛날로 다시 돌아갔다면서요. 그 앞에 뭐 정보는 국력이다도 있었고 또 최근에 뭐였죠? 국가와 국민을 위한 뭐 무명의 헌신 뭐 이런 것도 있었다면서요. 그러다가 다시 이번에 돌아가서 옛날에 전두환 때나 있었던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국정원하고 혁명가들 사이에 닮은 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음지에서 일한다 라고 하는 왜냐하면 드러나서 이제 노출되면 안 되니까 많은 비합법 정당, 전위당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하면 마르크스 자신의 혁명에 대한 생각은 좀 반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공연하다. 너무 까발린다. 너무 뭐랄까 감추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 소위 공산당 선언의 마지막 단락이에요. 마지막 단락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의도를 감추는 걸 부끄러워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이 지금까지의 모든 사회 질서의 무력적 전복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는 걸 공공연하게 선언한다. 지배계급들로 하여금 공산주의 혁명 앞에 벌벌 떨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문장 읽기가 재밌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도 대학 다닐 때 이 문장은 왜 이렇게 가슴이 확 열리고 근데 치기였을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 앞에 벌벌 떨게 하라. 공산주의 혁명 앞에. 근데 돌이켜보면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걸 담고 있어요. 자신의 생각과 의도를 감추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실은 이런 생각이 있어요. 결국 무력혁명을 일으켜야 세상이 바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무서워하니까 우리는 그런 데 관심 없어요. 우리는 투표하고 뭐 할 거야 하면서 속으로만 그래 무력혁명 해야 돼. 그리고 지금은 저 당하고 연합전선을 매서 손을 잡지만 속으로는 권력자 얼른 타도해버려야지 저거. 그래서 속으로는 이렇지만 겉으로는 이렇다. 표리부동한 어떤 질서가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천연덕스럽게 우리는 여러 번 생각해봤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바뀔 것 같고 48년에 이 사람이 쓴 거를 우리는 결국 무력으로 이 사회 전복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공공연하게 선포한다라고 그렇게 선언문을 다 써놨어요. 근데 이 천연덕스러울 정도의 공공연함 이게 물론 오늘날 말하면 미친놈 소리 듣겠죠. 길거리에서 누가 이렇게 말하면. 그리고 혁명적 정세하면 위험한 놈 이라고 말을 들을 거예요. 근데 자신들이 이 글이 어떤 글이냐면 공산주의자 동맹이라고 원래 이제 의인 동맹이라고 불렸던 막스가 속해 있던 어떤 동맹에 이제 막 이름 바꾸고 새로 출범하면서 자신들의 선언문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공공연하게 그렇게 선포한다고 쓴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나이가 이제 이 나이 쓸 때가 막스가 한 30살쯤 됐고 엥겔스가 27살이니까 한참 파릇파릇하니까 젊을 때 치기로 그래 세상에 우리 앞에서 벌벌 떨어라 우리는 공공연하게 선포하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이게 사실은 그냥 쓴 게 아니고 그게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그 직전에 엥겔스하고 주고받은 편지가 있어요. 마르크스가. 이게 매니페스토거든요. 커뮤니스트 매니페스토. 매니페스트라는 것은 지금은 그 뒤에는 이제 선언이라는 말이 많이 있는데 프랑스 인권 선언 이 선언은 달라요. 단어가. 영어로 하면 declaration이에요. declaration. 그거는 뭐냐 왕이 백성들에게 뭔가를 선포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프랑스 인권선언은 그래서 뭐냐면 부르주아가 이제 왕의 자리 선 거예요. 주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 이 매니페스토라고 하는 건, 마니페스토라는 건 그 뒤에 이제 공공연하게 자신을 표방하는 것들이 선언이 됐는데 이 공공연함의 전통이 적어도 공산당 선언으로부터 최소한 제 생각에는 근데 매우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매니페스토라고 하는 게 원래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거는 뭐냐면 어떤 그 신앙 고백 형식의 특징 지하 운동하는 그런 분파들이 했던 게 신앙 고백 형식의 입문 어떤 게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뭐라 그럴까? 당원 수첩처럼 뭔가 입문자들 있잖아요. 글쎄요. 거기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예전에 그 뭐죠?
프리메이슨 막 이런데 같은데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기들끼리 비밀 어떤 게 있어요. 그래서 입문을 하려면 질의응답을 통과해야 돼요. 미리 나눠주고 우리의 목적은 뭔가 그럼 딱 말하고 우리가 뭘 첫 번째 할 뭐는 뭐고 우리의 과제는 뭐고 이렇게 문답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거예요. 그런데 마르크스는 그런 고민을 가진 거죠. 왜 우리가 음모를 갖고 은밀하게 이런 말을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세상이 갖고 있는 생각을 공공연하게 말하면 안 되는가?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왜 대중들에게 말할 수 없는가? 거기에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아직 대중들은 어리석거나 무지하거나 그래서 휘둘릴 거니까 마치 아이들에게 막 태어나면 이유식 먹이듯이 뭔가 약한 걸 줘야 되지. 지금 이런 걸 주면 안 되라고. 거기에 묘하게 대중에 대한 어떤 비하가 있어요. 우리 정도 각성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지만 아직은 안 되는. 그런데 마르크스는 반대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나는 옳다고 하고 그들에게 말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유인이라는 사람의 전기를 보면 왜 혁명가들이 자기 견해를 감춰야 되지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 글을 쓸 때 마르크스만 그런 게 아니라 엥겔스가 먼저 그걸 제안했어요. 이번에 그걸 쓰라고 이제 막스한테 말하면서 이 글 쓰는 형식 좀 고민해 보자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신앙 고백 같은 것을 사람들이 하는데 그거 하지 말자고. 우리는 매니페스토로 했으면 좋겠다고. 떳떳하게 밝히는 거예요. 매니페스토라는 게. 실제로 엥겔스가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요 막스가 선언문의 초안을 작성할 때 엥겔스도 작년 운동, 그러니까 이제 사실 1848년에 공산당 선언이라는 것을 발표하는데 그 전에 1847년 지난 운동을 돌아보면서 1847년의 운동들이라고 하는 짧은 글을 엥겔스가 썼는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엥겔스가 우리는 패 다 보여주고 카드놀이 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우리 들고 있는 게 감추면서 뭐 이렇게 딱 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모이는 게 아니라 우리 이런 패 갖고 있는데 라고 하고도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몇 번 생각해봤고 옳다고 생각하다는 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 있다는 거죠. 대중들에게. 이거밖에 없다.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은. 그러니까 이거 보여줄 거고 그렇게 해서 이길 거라고. 카드패 보여주면서 카드놀이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민이 그냥 어린애들이 치기로 청년들이 열정적으로 와 분위기 타서 술 먹고 오버해가지고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무슨 뭐 자신들의 생각과 의도를 감추는 걸 부끄러워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감추지 말는데 이 전통은 사실은 굉장히 거슬러 올라가면 저는 고대의 그리스의 견유주의 전통과 통한다고 생각해요. 디오게네스. 왜 밥 먹고 섹스하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하는 것을 숨어서 해야 하냐고. 이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날로 가깝게 보면 생태 시위자 중에 누드 시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거침없이, 거리낌 없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어떤 진실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모습은 발가벗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것도 있어요. 그런 전통도 있어요. 감추지 않는다, 우리는. 이런 전통들이 쭉 있는 것 속에서 저는 공산주의 운동, 마르크스가 생각했던 어떤 운동의 전통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드러낸다, 공공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게 요때뿐만이 아니에요. 48년 혁명이 이제 공산주의자 선언하고 나서 혁명이 일어났고, 아까 신라인신문 만들었고, 근데 이 신문이 이제 문제가 돼서 탄압을 받고 경찰이 들이닥치고 나중에 전관, 이렇게 더 이상 발간할 수 없게 되고, 그것도 열받아서 마지막 호는 그래서 다 빨간색 잉크로 인쇄했어요. 그 신문을 마르크스가. 근데 그 이제 재판에 섰는데 검사가 이들을 이제 기소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얘들이 최근에 보니까, 폭력적으로 세상을 정부를 막 경멸하고 있고, 현 정부를. 폭력적 전복을 선동하고 있고, 세상에 사회공화국을 막 요구하고 이런 흐름으로 나가고 있다. 그래서 얘들을 이제 처벌해야 한다고 말하니까 마르크스가 말했냐면, 아니, 우리 그러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그걸 이제 알았냐고. 거기서 말했어요. 우리는 감춘 적 없고, 이걸 최신호에서 말했다고? 말도 안 되라고 그러면서 마르크스 말 그대로 읽으면, 최근호에서 우리가 그렇게 말했다고? 무슨 말이냐. 우리는 계속 글 써오면서 그걸 혹시 알아보지 못하는 둔감한 사람들이 있을까봐 솔직하고 확실하게 말해왔다고, 처음부터. 우리 사회공화국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왔고, 무력이 필요하다고 계속 말해왔고, 이 지금 정부가 문제 있다고
계속 해왔다고. 최근호 얘기가 아니라고. 그런 경향이 아니라 혹시 못 알아볼까 봐 했다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말 합니다. 옛날 기사들 우리가 뭘 썼는지를 쭉 읊어주면서 신사 여러분, 이제 확실해졌죠? 우리가 애초부터 우리의 견해를 숨기는 건 쓸데없는 일이라고 항상 간주했던 사람들입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단 한 번 그냥 한 얘기가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마르크스의 이 공공연함, 혁명은 공공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과 대비되는 것, 막스가 자신의 생각, 이런 태도, 그것이 설령 혁명가이든 혹은 공안당국이든 상관없이 자기의 이런 행태와 반대되는 행태를 뭐라고 불렀냐면 테러리즘이라고 불렀어요. 테러리즘은 감춘다는 거예요. 뭔가 음모를 꾸미고. 그러면서 그 테러리즘의 대표로 왕당파, 국가 그 권력들을 들었어요. 정부야말로 겉으로는 뭔가 막 그 자유를 허용해 줄 것 하지만 속으로는 벌써 잡으러 다니고 이렇게. 그래서 테러리즘의 특징이 바로 뭔가를 은밀하게 감추고 있는 것이고 표리부동한 것이다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왕당파의 테러주의자들, 그들은 실천에서는 잔인하고 경멸할 만하고 천하면서 이론에서는 비겁하고 음흉하고 표리부동하다. 말의 질서에서는 음흉하고 표리부동하고 비겁하고 실천에서는 매우 잔인하고 경멸할 만하고 천박한 행동을 보인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것이 막스주의 전통에서 마르크스하고 굉장히 끝까지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 중에 아나키스트인 바쿠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하일 바쿠닌, 러시아 출신의 바쿠닌인데 평가는 많이 나눠집니다. 마르크스가 너무 권위적인 인간이고 바쿠닌이 아나키스트니까 이제 그런 되게 오픈된 인간이고 이렇게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평등한 걸 요구하고 했던 것처럼 보여요. 근데 묘하게 이 테러리즘 문제와 관련해서 바쿠닌과 마르크스가 굉장히 대비돼요. 실제로 이제 바쿠닌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마르크스에 가까이 있었어요. 자본도 처음에 번역은 바쿠닌이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원고료만 떼먹고 안 했는데, 그리고 그 원고료 돌려달라고 출판사에서 말하니까 갑자기 네차예프라고 하는 좌익 테러리스트 있어요. 러시아의 공포스러운. 근데 바쿠닌 추종자인데 걔가 출판사한테 편지를 썼죠. 원래 얘는 동지도 살해한 사람이었어요. 그만 바쁜 우리 바쿠닌 선생님 그냥 잡고 있지 말라고 이제 은밀하게 괜히 블랙메일을 보냈어요. 이렇게 죽이겠다고 쓰진 않았지만 누가 봐도 계속 가다가는 죽겠구나라는 뉘앙스로. 그래서 이제 출판사가 포기한. 근데 그 편지를 그 막스가 얻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국제노동자협회에 회람시켰어요. 바쿠닌은 테러리스트라고. 그래서 추방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바쿠닌은 그걸 음모라고 막스주의자들이 자신들이 계속 막스의 권위적인 행동, 막스의 그 평의에서 이런 걸 비판했던 행동에 대해서 음모로 이렇게 밀어서다고 이제 했는데 어쨌든 그 진실은 제가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희한하게도 분명히 권위적이다. 운영을 너무 권위적으로 한다. 인터내셔널 지부들을 자율성을 주지 않고, 너무 소위 앞에서 런던에서 권위적으로 통치한다라고 생각했던 바쿠닌은 왠지 더 대중적이고 열릴 것 같은데 희한하게 테러리즘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고, 오히려 굉장히 권위적이고, 자기가 막 주도할 것 같고, 바쿠닌의 그런 비판을 받았으니까. 근데 굉장히 그리고 엘리트주의적일 것 같은데, 마르크스가 어떤 면에서는 되게 대중적인 면모를 보이는 풍경들이 있어요. 마르크스보다 바쿠닌이 브뤼셀에 먼저 왔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바쿠닌은 오자마자 지역 상류계급하고 진짜 잘 어울린다. 그런데 바쿠닌은 거꾸로 마르크스는 오면서 아까도 말했죠. 그 노동자 초대해가지고 지배해서 그거 있었잖아요. 물론 상류층하고도 어울리지만. 그런데 바쿠닌은 마르크스가 지식인들이나 뭐 엘리트들하고 안 모이고 자꾸 직공이나 노동자들 모임을 좋아하고, 그대로 읽어드리면 착하고 단순한 사람들,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그냥 사람들 뭔가 울줄거리게 만드는 이론들과 경제학설들로 자꾸 노동자들 자주 만나고 걔들한테 경제 이론이라든지 추상적 이론을 자꾸 말하고 가르친다고. 그들에게 전하고. 그래서 괜히 어깨 힘들어하게 한다. 그 노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그래서 바쿠니는 뭐라고 하냐면 못 배우고 절망적일 정도로 어리석기 때문에 아무리 심혈을 기울여도 내용도 이해 못할 그 직공들, 독일 노동자들, 직공들이라든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정적 투쟁 국면으로 나아갈지도 못할 영양실조 상태에 있는 우중충한 인간들 모아다가 맨날 강연하고 조직하려고 하고 막스가 그러는데 그 진짜 쓸모없는 짓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막스는 와서 자꾸 노동자들 말하고 만나면 맨날 정치경제학 얘기 비판하고 철학 얘기도 하고 세상 얘기를 노동자들 모이면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쿠닌이 보기에는 어느 세월에 애들 키워서 그렇게 하려고, 그리고 이 무지에서 그런 거 안 되는데 쓸데없는 짓 한다고 계속 말했다는 거예요, 바쿠닌이. 이상하죠? 막스와의 관계에서는 자율성을 요구하고 수평적인 걸 요구하는데 대중과 관계에서는 혁명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바쿠닌은 어떻게 혁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야 되냐? 폭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폭탄. 자꾸 음모를 꾸며요. 그런데 이 좌익 근본주의라 그럴까요? 굉장히 레디칼한 테러리즘으로, 좌익 테러리즘으로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헌신적일 때도 있지만 거기에는 대중에 대한 엄청난 불신이 있어요. 사람들은 큰 충격이 가지 않으면 안 나설 거라고 어차피. 그리고 일일이 이렇게 뭔가 각성시켜 계몽시켜서는 승산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적인, 자기가 믿기 헌신적인 몇몇 당파들의 사람들이 그런 걸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묘하게도 테러리즘은 대중에 대한 냉소와 깊이 관계가 있어요. 그거는 권력자들도 그렇고, 권력자들도.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우리 자본 같은 마르크스 책들이 한때 금서였잖아요, 우리 사회에. 그리고 그 금서, 사람들이 읽어야 할 책과 읽지 말아야 할 책을 경찰청 산하의 내외문제연구소인가 하는 데서 골라서 알려줬잖아요. 거기서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1년에 7,000권 정도, 7,000개 정도의 자료를 검토해서 안 좋은 것과 좋은 걸 나눠줘요, 이렇게. 그거는 그들은 헌신적으로 이 시스템을 지키려고 하지만 뭐냐면 이 책 읽으면 우리네 읽어도 괜찮지만 너희들을 읽으면 위험해. 이런 걸 속아 넘어가가지고 선동될 거야. 이런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인펀타일라이제이션이라는데 대중들을 어린애 취급하는 거예요. 내가 먹어야 할 거 먹지 말아야 할 거 골라줄게 라고. 독재 정부는, 전제 정치는 대중들을 어린아이 취급합니다. 혹은 더 나아가면 이제 동물, 더 나아가면 사물로 취급해요. 자기들이 다 어떻게 조작할 거라고. 그런데 희한하게 혁명가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떠먹여줘야 대중들이 혁명이 일어나지 대중들이 어떻게 하지는 못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후에 조절도 해줘야 되고 지금쯤 말할 이야기 꺼내줘야 되고 이유식 먹이듯이 그 다음 단계 해줘야 되고 우리가 권력자들 끌어내려줘야 되고 이런 사고들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오히려 희한하게 대중제일 같은 바쿠닌의 어떤 음모주의적 성향이 테러리즘적인 것과 깊이 통하는 때가 있고, 그리고 마크스의 되게 엘리트 잘난 척하고 맨날 그 뭐 공부한 척하고 와서 너 이거 알아면서 막 대중들한테 너 이거 읽어야 된다고 이런 책들 노동자들한테 읽으라면 진짜 어렵잖아요. 근데 노동자를 왜 썼다 그러고 제발 읽으라고 난리치고, 학문의 그까지 정상까지 가는 길은 쉽지 않다고 그래도 읽어야 된다고 학자들한테 쓴 책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노동자한테 이게 무기라고.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엘리트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대중을 높이 평가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노동자는 읽을 수 있다고. 정치경제 비판 하나도 안 어렵다고. 하나 안 했지 않지만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당신도 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책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자본하면 막스에 빈정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있어요. 세상에 이런 걸 노동자 읽으라고 썼댄다 라고 비아냥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막스는 진심으로 노동자 읽으라고 썼어요. 그리고 노동자가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실제로 마르크스가 거기서 그 독일 노동자협회에서 항상 그 노동자를 상대로 정치경제학 비판 강의를 했거든요. 자본 들어있는 내용 강의를 이때도.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신라인 신문 망하고 나중에 이제 영국 가서 신라인 신문 리뷰라고 하는 서평 책 같은 거 쓰는 이렇게 비평지를 또 잡지를 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에카리우스라고 하는 재단사가 쓴 정치경제 비판글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얼마나 흥분해가지고 이 글을 쓴 사람, 지금 이 경제학 비평을 쓴 이 사람은 런던 양복점에서 일하는 노동자다.
나는 독일 부르주아들, 그 잘난 척했던 너희 부르주아 학자들한테 묻는다. 당신들에게 이 같은 방법으로 진짜 이렇게 운동을 파악할 수 있는 이 정도 수준에 되는 글을 쓸 수 있는 인간이 몇이나 되냐고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글 쓰는 노동자, 이렇게까지 말해도 좋다면 예전에 그 랑시에르가 쓴 프롤레타리아 밤섬 시스도 쓰는 노동자, 소설도 쓰는 노동자, 논설도 쓰는 노동자, 비평을 하기도 하는 노동자가 아마 새로운 사회의 인간형이라고 생각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희한하게 이 엘리트주의자처럼 보이는 인간은 대단히 대중에 대한 신뢰가 있고, 굉장히 아나키스트로서 열려있는 것 같은 인간은 어떤 의미에서 불신, 폭탄을 믿는, 사람을 믿지 않고 그런 게 있다, 이런 거죠. 인간이 얼마나 공공연하냐면,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마지막에 인터내셔널 할 때니까, 근데 웃긴 게 영국에서 막스는 하나도 안 유명해요. 영국에서 자본도 쓰고 49년에 런던에 온 이래로 영국에서만 지냈잖아요. 죽을 때까지. 중간중간 밖에 나간 적이 있지만, 그리고 근데 막스 생전에 자본은 영어로 번역되지 못했어요. 독일어로도 번역되고 러시아어로도 있고 프랑스어로도 번역됐는데, 막스가 살고 있는 런던에서 영어로는 번역이 안 됐어요. 막스 죽은 뒤에 번역됐어요. 2년 뒤에. 영어 번역이 안 나왔고, 하나도 안 유명한데, 유명한 건 자본 때문에 유명해진 게 아니고, 사실 이 얘기하니까 또 슬픈 사연이 하나 떠오르네. 막스 예니가 되게 남편이 천재라고 생각했거든요. 뭐 천재죠, 사실. 근데 천재라고 생각했고, 자본이 대단한 직위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올 때마다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아든 생각하면서, 우리 리바이아든이 곧 나갈 항해를 시작할 거라는 둥, 우리 남편이 대단히 천재라고 항상 생각을 했는데, 자본을 67년에 썼는데 그 뒤에도 뭐 큰 자본책까지 뭐는 없었잖아요. 근데 영어 쪽 잡지, 러시아에서도 다 팔렸고 꽤 명성을 조금씩 쌓기 시작했는데, 영어 예니가 1881년에 12월 달에 죽었거든요. 근데 죽기 이틀 전에 그러니까 런던의 어떤 잡지에 자본에 대한 서평이 하나 올라왔는데, 그 어떤 젊은 작가가 있었는데, 그렇게 유명한 사람 같지는 않은데 어떤 비평을 올라왔는데, 코페르니쿠스에 비해서 막스를 어마어마한 책이 나왔다는 거예요. 완전히 대전환을 하는. 그래서 썼는데, 그거를 막스가 예니 앞에서 읽어줍니다. 쭉 읽어주는데, 막스 말에 따른 거기 표현의 평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아내의 눈이 그렇게 반짝이고 사랑스럽고 커졌던 적은 처음이라고. 그리고 이제 죽었어, 이틀 뒤에. 그러니까 내가 인정받았어, 뭐 이런 거죠, 당신. 그러니까 당신 남편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별 볼 일 없었는데, 죽기 전까지 뭔가 나오지는 없었는데, 인정받았어, 아마 이런 말을 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애니가 그 순간 눈을 되게 크게 뜨고 좋아했다는데, 아주 뭐 얘기가 앞으로 샜습니다만, 막스가 유명해진 거는 자본이 아니고 인터내셔널 때문에. 이제 점점 이거 특히 71년 이후에는 파리 코뮌의 배우가 뭐 인터내셔널, 실제는 아닌데 파견돼 있지만, 오히려 그 프루동이나 블랑키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았지. 근데 막스가 속한 그런 인터내셔널의 역할은 아주 크지는 않았어요. 물론 중요한 일부이긴 했지만. 근데 어쨌든 자꾸 인터내셔널이 문제가 되고, 여러 나라에서 영국, 런던에 압력을 넣고 있었어요. 인터내셔널 어떤 중앙이 런던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알아보겠다고 해서 영국 내무장관이 비서를 시켜가지고 인터내셔널이 어떤 단체인지 그 문건들 좀 구해오라고 다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비서가 막스를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막스가 보따리로 다 챙겨서 싸줍니다. 개회연설, 임시 규약, 프랑스 내전에 자기들이 했던 입장을 이렇게 싸서 다 보내요. 요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아까 박군이나 이쪽 주의자들이 막스가 스파이라고 정보를 다 남겼다고. 그것도 얘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오는데 보따리로 싸서 다 줬으니까 챙겨가지고 초기 규약부터. 그런데 막스가 그랬어요. 감출 게 뭐가 있냐, 이거 그 있잖아요. 옛날 우리도 그랬는데 80년대 보면 좀 진보적인 서점들 있잖아요, 이렇게. 거기 보면 운동단체들 팜플렛 이렇게 갖다 놓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인터내셔널도 거기 가보면 뭐라고 되냐면 1페니만 내면 규약을 살 수 있고 1실링 내면 팜플렛 다 가져갈 수 있는데, 우리 저기 서점에 다 있다고요, 인터내셔널. 근데 뭐 왔으니까 우리 집에 있는 거 챙겨준 거죠, 이렇게. 감출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물론 막스도 그런 건 알죠.
인터넷 회원들이 그때 막 연행되고 있었어요. 여러 나라에서. 그러니까 리스트를 넘기지는 않죠. 우리 조직원이 누구고, 누가 핵심적인 일을 하고 있고, 이걸 넘기지는 않죠, 당연히. 그러나 규약, 우리의 이념, 지향하려는 바, 다 넘겨줘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세상 이게 옳다고 진심으로 믿으니까. 그리고 내가 믿는다는 얘기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나는 확실하니까. 라고 하는 거죠. 이게 혁명가의 두 번째 모습, 공공연한 혁명가.